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창업과 경영 5주차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자, 코로나가 진정을 보이고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혹시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어떤 잘 이겨내시고요. 여러분이 마음가짐이 또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지금 코로나는 아니고요. 감기 때문에 지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잘 이겨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요. 경영자와 기업가의 특성에 관한 내용이고요. 또 두 번째 교재에서는 벤처기업의 자금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벤처기업의 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근데 책이 또 제가 다른 부분에서 또 다르게 기업가 정신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봐서 여러분이 제대로 필요한 부분, 꼭 이 강의 내용에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내용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간중간 내용은 제가 건너뛰고 다 이제 축약해서 하려고 하다가 일단 자료는 제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는데 그 내용의 중간중간을 이렇게 건너뛸 테니까 자, 그런 건너뛰는 부분은 시험 공부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유형. 자, 경영자의 유형은 뭐가 있습니까? 소유 경영자, 그 다음에 고용 경영자, 전문 경영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유능한 경영자가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 생각에 유능한 경영자는 어떤 능력을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해 봐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일단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가장 유능한 경영자 자질은 일단은 참신한 아이디어, 창의성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그걸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끈기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부분은 그 경영자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없이 정직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기업가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기업가의 특성 무엇인가? 창업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웬 기업가라고 뜬금없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보통 기업을 하는 CEO 이런 개념의 기업가라기보다는 여기서 말하는 기업가는 앙트러프러너라 해서 한마디로 하면 기회가 왔을 때 도전과 혁신을 통해서 그죠? 도전을 해서 혁신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을 갖춘 CEO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유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유 경영자를 말 그대로 자본을 제일 먼저 출자한 사람, 또 그만큼 또 책임감을 많이 지는 사람이 해당되겠는데요. 그래서 직접 자본을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을 운영하는 책임을 지는 경영자 이렇게 해놨죠. 자본가 주주의 경영 책임이 막중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사가 전체적인 책임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큰 거고요. 또 반대로 수익이 많이 날 때는 그만큼 또 많은 수익을 본인이 가져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둘째, 경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경영을 맡아 운영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현실이죠. 왜냐하면 경영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도 경영을 맡아 운영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니까 단점에 속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경영을 하는데 경영자의 자질을 못 갖추고 있는 사람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유 경영자는 결국은 이제 경영할 능력은 안 되지만 그 경영을 할 수 있는 고용 경영자를 이제
또 이제 뽑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영을 맡아 운영을 하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못하면 다른 사람을 또 고용해 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문 경영인 말고 이제 고용 경영이 나오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가 확대되어 경영 활동이 복잡성을 띠게 되면서 기업가 스스로 모든 경영 기능을 감당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경영 기능의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는 대리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앞서 말한 소유 경영자의 어떤 꼭두가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어떤 독립된 경영 담당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기업을 방금 말한 어떤 소유 경영자의 대리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문 경영자는 말 그대로 그 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기술, 경험을 겸비한 사람을 우리는 전문 경영자다라고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나라의 지배 구조가 이 소유 경영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까 결국은 가족 내에 그죠? 뭐 이렇게 사업을 이제 위임을 받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내부적으로는 이제 물론 이제 전문 경영자를 고용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유럽보다는 좀 더 가족 경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전문 경영인에게 어떤 권한을 다 이렇게 위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기업 그 내부 구조가 되게 투명하고 이러면 이 전문 경영인을 들여도 문제가 별로 없겠지만 여러 가지 비밀리에 유지돼야 될 사항도 많다 보니까 자,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더 기업이 이제 글로벌화되고 이렇게 커져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위계 수준에 따라 다 알죠? 최고 경영자, 중간 경영청, 이렇게 하위 경영청 쭉 나와 있는데요. 자, 뭐 여기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거는 뭐냐면 최고 경영청의 직급이 그죠? 예를 들면 회사마다 규모마다 그죠? 조직의 규모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고 경영청을 사장, 부사장, 이사, 그죠? 부장, 여기까지 할 건지, 중간 경영청을 과장, 부장을 할 건지, 다 직급은 다릅니다만은,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최고 경영청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중간 경영청은 주로 어떤 역할에 주 안점을 두고, 하위 경영청은 주로 어떤 점을 일을 하느냐, 주안점을 두고 일을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최고 경영자는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비전을 짜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적인 레이스를 보고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 경영청은 어떻습니까? 그 최고 경영청의 어떤 그 전략과 정책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관리 감독하고 지휘하는 쪽에 하기 때문에 아래 위로 위하고 밑에하고 아래 위로 상호 간의 조정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하위 경영청은 말 그대로 직접 이제 소비자하고 제품을 만드는 제조 일선 어떤 감독자들 역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진두지휘해야 되는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기술적인 어떤 이런 걸 알아야 감독도 할 수가 있겠죠. 전혀 반도체를 제조하는 회사인데 반도체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하위 경영청에 있는 경영진은 최소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탁월한 그런 경영자가 맡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최고 경영청은 이제 계획화가 하지만 중간 관리자는 그 계획보다는 좀 조직화 지휘, 그죠? 한마디로 최고 경영자가 전략을 짠 걸 지휘하고 그 다음에 일선 관리자는
이제 계획, 조직, 지휘 중에 통제 역할도 좀 하고 범위가 좀 넓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직능 경영자, 전망 경영자 이런 말도 쓰는데요. 이런 말은 잘 안 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영자의 자질을 해보면 자, 경영자는 일단 기업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다 했는데 그만큼 경영자의 가치관, 이 사고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직성, 아까 얘기했죠 제가 비전에 대한 능력, 선도성, 능력, 그 다음에 공정성, 이게 정말 공정성 이론이 또 있죠. 대담성, 신뢰감, 협조성, 창의성, 배려, 결단, 자제력, 이런 독립성, 또 좀 추가한다면 감정 조절, 능력 이런 것까지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에 대한 인간적 배려를 중요시하는 인간 중시의 경영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솔선수범, 자, 이런 경영자를 우리는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경영자의 가치관이 어떠냐 보면 유능한 경영자는 이런 개인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기업에 직면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 능력. 그럼 뭘까요? 무지하지 않고 아는 게 많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개방적인 심성. 그래서 아이디어나 색다른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심성이 중요하다. 말 그대로 오픈 마인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조직의 대표로서 정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개인의 어떤 감정이 상해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뭔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면 그건 정말 유능한 경영자라고 볼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적절하게 사람들을 잘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책엔 또 안 나옵니다만은 자, 빅5 성격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자, 경영자의 자질로 빅5 모델을 설명을 해놨는데, 자, 이것도 한번 눈여겨볼 만합니다. 자, 빅5 성격에는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력. 자, 방금 이야기한 내용들이 빅5 안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성실해야 돼요. 당연하죠. 성격이 소심해서는 좀 곤란하겠죠. 개방성,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도 풍부하고 아이디어도 풍부하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 침착하고 흥분하지 않고, 그죠? 친화력, 사람들과 유대관계가 아주 원만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 빅5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정서적 안정성, 친화성. 자, 이런 부분에 빅5 성격. 다음 중 빅5 성향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이러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고를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딱 정리가 딱 되지 않습니까? 자, 경영자의 직면한 도전, 경쟁 우위를 점해야 되고, 윤리적이고 사회적 책임 표준에 준수를 해야 된다. 이제는 기업을 그냥 경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책임까지도 잘 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 기술과 상거래의 활용,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위기 관리의 능력 향상.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그죠? 이런 러시아의 전쟁 상황에서도 무턱대고 앞서가도 문제, 그죠? 또 너무 뒤서가도 문제. 이런 상황을 잘 눈치껏 해야 나중에 우리가 러시아하고 교류를 전혀 안 할 것도 아니고 또 우크라이나에 너무 또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면 또 미연도 바뀌어가지고 또 오히려 또 이 진출해 있는 자국의 기업들이 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참 애매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걸 놓고 볼 때 그렇다고 또 러시아가 그죠? 그 전쟁을 또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 그래서 경영자의 능력입니다. 전문 지식. 자, 전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무조건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한 게 뭡니까? 독서를 하라. 독서를 하라. 그 많은 그 성공한 기업인들은 책을 정말 많이 읽습니다. 그 책을 많이 읽기 때문에 그 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풋 대비 아웃풋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관리 기술, 이제
경영 관리 기능,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인데요. 조정은 빼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능동적 자세, 수동적인 거는 항상 남 따라가는 것이고 능동은 앞서가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경영 관리 기능,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자, 뭐 이게 경영은 이 어떤 걸 떠나서 다 이 부분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목표를 세워야 되겠죠? 목표를 계획을 세웠으면 그 목적, MBO. 자, 그걸 통해서 조직, 그죠? 자원을 잘 배치하고 인력을 잘 배치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지휘, 리더십 발휘해서 리더십, 아까 지휘가 중간 경영인들 많이 한다 했죠? 자, 그 다음에 통제, 표준화, 기존에 세웠던 목표하고 얼마나 근접하게 성과를 내느냐 이겁니다. 자, 그 속에서 어느 게 가장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계획, 조직, 지휘, 통제, 경영관리 기능 이건 머릿속에 꼭 박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업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뭐 공무원이 되더라도 이런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정도는 해야 밑에 사람을 잘 관리하고 운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앞서 얘기한 대로 개념적인 능력은 최고 경영자들이 많이 능력을 발휘를 해야 되고요. 인간적인 부분은 중간 관리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능력은 운영 밑에 하위 경영자라고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경영자의 역할에서는 민츠버그 내용인데요. 자, 대인관계 역할, 정보 역할, 이렇게, 그 다음에 의사결정 역할. 자, 그래서 경영자의 역할로 민츠버그의 대인관계, 사람들, 조직 내 당사자들과의 대인관계 유지, 이거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 보고 당신이 창업할 준비가 됐다는 건 당신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데 당신은 명함을 몇 장 정도 들고 있느냐, 뭐 명함을 한 300장 정도는 들고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300장이 뭡니까? 한 3,000장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 대인관계에서 어떤 그 사람들의 대표자, 상징적인 대표자 역할을, 리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 사람들과 접촉을 하기 때문에 연락자, 이 연락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죠, 경영자가. 그 다음에 많은 정보, 뒤에 이제 의사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정보를 탐색하고 전파하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부분이 또 여기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 이제는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책임이 많이 따르죠. 그래서 기업과 이 판단을, 문제 해결자, 자원의 배분자, 협상자, 이런 역할까지도 경영자의 역할에 속하겠습니다. 자, 이걸 구분을 잘하면 되겠죠. 의사결정자 역할에 기업과 문제 해결자, 자원 배분자, 협상자. 자,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나눠놨고요. 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죠? 방금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더의 역할 했고요. 자, 그래서 리더는 뭐라 했습니까? 아주 좀 다른 내용이네요. 강력한 리더십에서 동기부여 전체적인 협력 체제 했는데요. 인파워먼트, 권한을 위임하는 거고요. 변혁적 리더십은 이게 어떤 거냐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변형시켜서,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적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지적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뭐 책을 사주거나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나 그런 겁니다. 그만큼 변혁적 리더십은 말 그대로 직원들에게 지적 능력이 있다, 아이디어를 낼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역량 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선도적 역할, 앞서가는 거죠. 사업 투자, 사업 분산 투자, 가치 사슬을 활동을 새로운 성장기로 진입시키는 경영자 역할이다. 자, 성숙 시장의 한계에 극복을,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그 다음에 쇠퇴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가기에 앞서
가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가치 창출, 뭔가 아이디어를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취자에서는 경쟁력은 제로섬 게임에 귀결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자, 그래서 혁신자의 역할, 유무형적 자원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여 조직에 성장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하고 부가가치 원천을 개발한다. 그래서 뭔가 앞서간다는 건 촉진자,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고, 그죠? 그 다음 구성원들에게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다양한 경영 자원을 연결, 활성화, 동원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런 역할 그냥 참고하면 됩니다. 참고하면 탐색자 역할, 그죠? 아까 앞에서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해관계자들과의 균등한 갈등 조정을 잘 일어나지 않도록 잘 조정 협상을 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자, 기업가는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가? 자, 앙트르프너너. 자, 여러 학자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요. 뭐 수행하다, 모험하다, 이제 모험하다 이런 뜻이 많이 가미되고요. 기업가란 특정 가격을 생산 수단으로 사서 생산물을 만들고 그 비용을 보상하여 충분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이런 칼티론, 이런 사람은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기업가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토지, 노동, 자본, 활용해 기업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사람이다. 자, 여기 보시면 핵심이 뭐야? 기업가란 어떤 위험을 감수하면서, 맞죠? 위험을 감수하면서 토지, 노동, 자본을 활용해 기업을 설립하여 이를 통해 성장을 이끄는 사람이다. 이 위험을 감수, 이런 말이 나오면 다 기업가 정신에 해당되는 겁니다. 보세요. 슈페트가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말은 좀 기억하면 좋죠. 기회를 추구하며 자원을 새롭게 결합하는 창조적 파괴. 우리가 앞에 들어봤죠? 통해 경제적 발전을 주도하는 혁신자다. 혁신자다. 자, 이런 말들 바로 기업가 정신에 많이 부합되는 내용들입니다. 혁신자다. 그죠? 피터 드러크도 말해서 기업가는 새롭고 이질적인 것에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에 대응하며 도전하여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이다. 변화를 통해서 기회를 삼는 사람이다. 오, 이런 사람이 그죠? 기업가라는 거고요. 경영자와 차이를 보면 기업가의 길은 대부분 개척자의 길을 가지만 경영자의 길은 대부분 개척이 끝난 안전기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걸 이제 두고 앞에 경영자 열심히 설명했는데 또 기업가하고 설명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보면 이제 기업가가 대비 이제 경영자를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역할을 말을 하는데요. 좀 경영자는 이제 앞서 기업가 대비 이제 지금 나오는 기업가 대비 경영자 비교를 한다면 뭔가 일을 벌리는 기업가는 일을 벌리고 추진하고 혁신하고 창조하는 이런 쪽이라면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비용을 축소시키는 비용을 최대한 절감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제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너무 헷갈려하면 안 되고요. 자, 우리는 보강입니다. 보강 추가 내용으로. 그래서 기업가 그러면 자, 보강 내용이니까 이건 그냥 참고로 그냥 알고 넘어가면 됩니다. 출자자,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다. 창조 혁신, 우리 두 번째 교재에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창조와 혁신을, 창조는 뭐고 혁신은 뭔가 뒤에 나오니까요. 끈기, 진념이 있어야 되고 시장을 개척하는 정신, 맞죠? 개척, 고객 만족. 자, 이런 말은 안 나왔었죠. 고객 만족. 우리 배웠었죠. 고객 만족은 고객이 기대하는 만큼의, 안 배웠나요? 사용 가치가 고객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 제품과 서비스의 사용 가치가 일치되는 게 고객 만족입니다. 그럼 고객 감독은 뭐냐? 고객이 기대하는 것보다 사용 가치가 더 높은 거죠. 그러면 고객 만족이 넘어서 고객 감독으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사회적 책임도 다하고 그 다음에 인재 양성의 정신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참고를 하면 참고입니다. 참고. 자, 기업가의 주요 자질, 페이얼은 자, 도덕성 이런 부분, 교양 이런 부분 강조했고요. 테일러는 좀 과학적 관리론 해서 되게 엄격하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경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직 윤리, 그다음에 경영 핵심, 그다음에 전문 지식 이런 부분에 강조를 많이 했고요. 피터 드러커입니다. 경영의 아버지. 자, 합리성, 팀워크, 그다음에 전략적 의사결정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습니다. 휴스턴은요. 자, 관리 부분, 관리 과정, 조직 관리, 관리 경제, 이 관리에 관련되어서 기업가 정신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자마다 좀 다르죠. 판단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기업가를 두고도 이렇게 좀 다양한 어떤 이견이 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죠.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심리적 특성은 뭔가 라고 봤을 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위험 감수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 리스크를 안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죠? 리스크. 그 다음에 남들보다 좀 성취 욕구가 있는 사람이다. 성취 욕구. 뭔가를 뒤지고는 못 살고 더 많이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내적 통제 위치. 이게 뭐냐면 어떤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잘못되었을 때 특히 외부 탓을 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내가 잘못한 무슨 책임을 진다. 내부 통제. 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험을 잘 감수하고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하고 내적 통제를 잘 하더라. 누가요? 기업가들이 말입니다. 기업가. 그래서 이제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니까 경영관리 기술 노하우도 월등히 높으니까 저 기업가 저기에 속한다라고 보는 거죠. 기업가 정신에 관련되어서 이렇게 아주 다양한 예가 나오는데요. 이걸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 또 머리 또 터지니까 이야기를 하면 다 할 수는 없고 결국은 기업가는 어떤 일에 몰두를 잘한다. 제가 전문가가 되는 비결 3가지를 많이 강조했죠. 집중, 반복, 끈기인데 집중 있죠, 끈기 있죠, 반복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패에 대한 관리인데 실패하더라도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서 삼성에서는 실패학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면 결국은 그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회복 탄력성, 이 긍정 지수가 높아야 되지 않나 정말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가의 특성. 자, 아까 설명한 대로 기업가와 경영자의 좀 차이를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미래지향적이지만 현재에 초점을 맞춘다 했죠. 외부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내부의 어떤 관리적인 측면에서 경영자가 있고 좀 모호하고 그런 어떤 애매한 상황도 뭔가 추진력이 있다면 경영자는 뭡니까?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려고 하고 그죠? 좀 리스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높은 위험 감수 능력이지만 낮은 위험, 성취 욕구가 되게 강하고 타인을 지휘하는 욕구 동기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예를 들면 지휘, 관리, 감독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어떤 분야에서 기술 경험이지만 여기는 경영 지식, 경험 소유자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자, 그래서 기업가의 특성이 이제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다 정직하고 맞죠? 욕구가 있고 기회를 보고 끈질기 있고 다 말씀 정직하고 이렇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한 기업가의 특성 무계획적이고 자, 여러분이 여기 해당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기 우월적이고 남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불성실 신용이 결여 약속 안 지키죠. 판단의 부재 끈기 인내가 없고요. 사업 지식이 결여되어 있고요. 경영관리 기능 기법 무시하고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자, 기업가의 정신,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뭐랬습니까? 기업가는 이 공동체 정신이 정말 필요하죠. 본인이 그 팀워크로 해서 사업을 일으킨 것인데 그 기업의 비전을 본인 개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되면 다 공유하고 공정하게 나눠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래의 가능성을 가지고 창업팀을 구성하고 사람들에게 모으려는 비전을 제시한다. 자, 그래서 비전, 그렇죠? 혁신적 창의성. 기업가는 출자와 이에 따른 위험 부담 아까 했죠.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리더십을 갖추고 더 나아가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도전의식, 성취 지향성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자, 기업가 정신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도전정신, 성취지향적, 인내심, 끈기죠. 그 다음에 위험, 네. 자, 이런 것들이 중복되기 때문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가 정신의 신념. 자, 신념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 옳다거나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인데요. 자, 이 신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신념이 좀 강한 편인데, 자, 신념이 강하다, 약하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냐면요.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 했으면 그것을 끝까지 밀고 나가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해내는 사람이 신념이 강한 사람이죠. 근데 신념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역시 신념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신념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념은 본인을 믿음에서 나오니까 본인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을 믿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평소에 본인과의 어떤 약속 이행이 잘 수반돼야 되겠죠. 본인하고의 약속이 잘 수반되지 않으면서 믿음이 싹 들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속에 신념의 정신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본인과의 약속 이행을 좀 잘해서 이 신념을 뿌리 깊게 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고객 만족은 이야기했고요. 자, 고객 만족이 뭐라고요? 고객이 기대하는 거, 고객이 기대하는,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기대하는 만큼, 예, 만족을 해야 되겠죠. 사용 가치가, 소비자의 사용 가치가 고객이 기대하는 만큼 만족해야 되는데, 기대하는 거하고 사용 가치가 만족하면 고객 만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일원으로서 책임, 직장의 책임, 국가의 책임, 자, 책임인데, 그래서 책임을 지르는 자가 책임이 소멸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자, 합리 추구. 자, 그래서 규모, 적정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다 설명하면, 국가에 대한 사업 보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이게 이제 뒤에 우리가, 유한 킴블리의, 사장, 누굽니까? 유일한 박사님을 CEO를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그만큼 내가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어떤 충성심, 국가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기여, 이런 마인드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한 인물인데요. 자, 노사하업 당연하겠고요. 자, 신용제일주의. 자, 신용 그러면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까요? 고 정주영 회장님의 신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구하고 고령하고 이 다리를 짓는데, 고령교라 하죠. 그 다리를 짓는데 갑자기 자재값의 인플레이가 일어나가지고요, 엄청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10배가 뛰었어요. 근데 계약은 그렇게 하진 않았죠. 중간 공사 기간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면 할수록, 마무리하면 할수록 적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주영 회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정말 빚을 지면서 공사를 마무리했어요. 자, 주변에서 그건 바보짓이다,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하루 이틀 이 바닥에서 내가 사업할 것도 아니고 약속은 분명히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약속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이런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가 나중에 정말 박정희 대통령에게까지 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중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현대건설이 투입이 되어서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 그런 어떤 그 신용에 대한 마인드, 이런 게 없었다면 힘들었겠죠. 그리고 정주영 회장이 아버지 소판돈 들고, 그죠? 이렇게 뛰쳐나왔을 때 쌀가게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쌀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그 쌀가게 주인이 얼마나 이 정주행 회장이 믿음직스러웠으면 자기 아들한테도 맡기지 않는 장부를 맡기고 관리하게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현대 이제 자동차 정비 업소를 차리는 데 있어서 돈을 2,000원을 빌려요. 그때 당시 2,000원이면 지금 무슨 2억이 넘겠죠. 빌리는데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홀라당 태워 먹어요. 다시 가서 3,000원을 더 빌립니다. 다시 그때 2억을 빌리면 다시 3억을 더 빌린 건데 주인이 빌려줘요. 쌀가게 주인이 빌려주는데 얼마나 믿음이 갔으면 그 돈을 빌려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또 자신이 있었겠죠. 그만큼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뢰는 절대 잃지 않도록 잘 관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대학생 때 신뢰가 그죠? 계속 사회에 나가서 신뢰가 쌓이는 거지. 지금 신뢰를 안 보이다가 나중에 신뢰가 받는 사람 되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들에게 주변 여러분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잘 쌓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을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거래처와 소비자, 믿음, 약속을 끝까지 바르게 지킨다. 이런 정신이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더라도 신용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사 공동체 정신으로 해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이가 그죠? 판이하게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많이 노동자들의 어떤 희생을 많이 감내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물을 하면 귀속 노조다 하면서 돈도 많이 받으면서 왜 하느냐 막 이렇게 말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노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는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에 비해서 또 많은 이런 환원을 하고 또 노동자들에게 복지를 주면 되는데 또 그렇지 않으면 사실 또 대물을 하게 되고 또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되죠. 그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공무의 관계, 회사의 조금의 생활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정시킬 수 있는 충분한 또 매우 충분히 대우하고 편안한 직장 이런 데서 사업을 일으켜야 되고 또 직장인들은 또 근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사례가 나옵니다. 자, 누굽니까?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의 기업가 정신. 자, 뭐가 있을까요? 기업가 정신. 자, 빌 게이츠의 양력 이런 부분보다는 이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거보다는 빌 게이츠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하버드 대학교를 빌 게이츠가 중퇴한 건 아시죠? 자, 1973년도에 콜레트라는 이제 영국의 소년인데요. 이 친구가 하버드대 빌 게이츠가 입학할 때하고 똑같이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빌 게이츠는 나이가 어렸네요. 18살에 빌 게이츠가 입학을 했는데 이제 콜레트입니다. 콜레트와 빌 게이츠는 두 사람 다 소프트웨어 개발에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콜레트는. 근데 이때 제안을 했겠죠. 자, 같은 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빌 게이츠는 콜레트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자퇴해서 32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우리 한번 사업을 일으켜보자 라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콜레트가 제안을 완곡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자,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면 반드시 모든 수업 과정을 배워야 하고 그런 다음에 만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안을 거절한 후 10년 후 콜레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컴퓨터 박사 과정을 밟을 때 빌 게이츠는 뭘 하고 있었냐? 이미 자퇴를 하고 나서 빌 게이츠는 포춘지가 선정한 억만장자 대열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볼까요? 자, 콜레트가 학식을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해 32비트 재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할 때 콜레트는 이제 32비트 박사학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할 때 빌 게이츠는 이미 1500배가 빠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시장을
석권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 시장은 엄청난 속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빌 게이츠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같은 꿈 아래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차이라고 하면서 이제 앞서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 대해 배웠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둘의 차이는 뭘까? 망설임이지 않을까? 아니, 콜레트는 만일에 있을 실패에 대비해 지식을 쌓고 개발하여 자퇴를 망설였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결심하고 자퇴를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임이었다. 이렇게 차이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위험을 아는 리스크 관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망설임은 분명한 실수 가능성을 줄여주지만, 맞죠? 자, 더불어 성공의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하려겠다고 결정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면 오히려 성공의 기회를 앗아갈 뿐이다 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기업가 정신에서 배워야 될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이렇게 좀 더 리스크를 안고 도전하고 이 겁을 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좋은 대학 나와서 공부를 많이 하고도 자꾸 안정적이고 편안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안정적이고 편안함을 추구하는 안전지대를 찾아서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자기의 역량을 다 발휘를 못하는 거죠.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 또 다른 예입니다. 바로 아까 유일한 박사님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정말 이분은 자신보다, 가정보다, 자기 회사보다 교육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제일 먼저 1920년에 유한양행, 그죠? 한국으로 돌아와 민족의 여러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약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때 유한양행에서 뭐가 나와요? 안티프라민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죠? 안티프라민. 자, 근데 독립운동의 진상을 미국 국민에게 알리는 한국 국민이 미국 국민에게 보내는 호소문에 일본 국민에게 보내는 메시지 작성도 반포했고 하여튼 독립운동을 했던 어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미군 전략정보처와 함께 일본의 독립을 일본의 같이 선발돼서 특수훈련을 받고 일본의 침투 작전을 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죠? 막상, 그죠? 미국이 원자폭을 터뜨리는 바람에 일어나진 않았지만, 전쟁에 직접 개입을 하진 않았지만, 작전 명령을 기대하던 중 일제가 항복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일어나진 않았지만, 결국은 이 정도로 나라를 위해 헌신했던 인물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그걸 그 개인의 어떤 이득으로 취할 것이 아니라 많이 번 만큼 또 사회에 많이 환원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노블리스 오블리주잖아요. 자, 그래서 또 뭡니까? 이 어릴 시절 미국으로 건너가 숙주 통조림 사업으로 큰 돈을 번 박사. 제약회사 사업 뛰어들어 계획약, 진통, 소염제 등 상비약을 보급하는데 이때 맞아요. 몰핀을 수입을 해가지고 이걸 좀 수익을 내면 안 되겠느냐라고 제안을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많이 하니까요, 그죠? 국민에게 해가 되는 걸 어떻게 팝니까? 당장 회사에서 나가십시오 하면서 그 직원을 내쫓았다는 일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것은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정치 자금을 좀 이렇게 헌납을 하라고 했더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벌렸습니다. 유한양이 감사를 벌렸는데 세무조사를 벌렸더니 놀라운 사실은 너무 세금을 잘 내고 투명하게 경영을 해서 뭔가 건덕지가 나올까 싶었는데 오히려 표창을 받는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훈장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정치 자금을 내놓으라고 해서 밉상 짓을 내서 안 내놓으니까, 그죠? 이렇게 압박해서 아무튼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었고요. 그 다음에 2세에게 모든 경영권을 다 물려주고 이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자녀들한테는 대학까지 졸업시켰으니 앞으로 자립해서 살아라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아들에게 돈도 아들에게 남기지 않고 주식 14만 941주 현 시세로 약 7천억 원 전부 유한공고재단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자, 이 누굽니까? 아들이고요. 예, 손녀네요. 네, 딸이고요. 자, 그렇습니다. 딸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이 유일한 박사님의 어떤 어록을 보면 기업의 생명은 신용이다. 똑같이 이야기하죠. 신용이다. 누가 이야기합니까? 고정중 회장도 이야기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직이다. 기업은 얻는 이익은 그 기업을 키워준 사회 환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국가, 교육, 기업, 가정이 순위가 된다. 국가, 교육, 기업, 가정. 야, 대단한 인물입니다. 기업의 물건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디어, 이것이 기업을 성장하는 가져온다. 아이디어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고요. 나라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것을 신성한 말로 써가야 한다. 오. 실패, 그것으로 해서 스스로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닫는다면 실패, 그것은 이미 나의 재산인 것이다. 실패를 통해서 나의 존재적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나의 재산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마인드가 누구라고요? 유일한 박사님, 유일한 CEO입니다.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자랑스럽고 이런 회사를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책인데요. 자, 벤처 기업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보면요. 뭐 이건 장단점 나와 있는데, 자, 벤처 기업의 높은 위험이 부담스럽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벤처니까 모험 창업. 자, 기업가 정신이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벤처 기업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했는데, 자, 장점이 뭐냐면 자금 조달이 쉽다. 그죠? 코스닥에 등록해서 급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단점은 자금이 필요하면 기술 개발의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하고 사업 실패 시 큰 타격. 아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요. 기술 개발 고급 인력이 필요한데 이런 고급 인력이 벤처 기업에 오지 않고 어디 갑니까? 대기업에 가서 자꾸 비대고 있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벤처 기업의 창업, 수명 주기, 뭐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세태기, 뭐 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좀 다른 말로 개발, 창업기, 뭐 생존기, 성장기, 성숙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그다음에요 과정에서 기회를 알고 자원을 확보하고 그 자원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운영에 따른 어떤 강화, 성장 전략 짰는데 이런 거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런 거 몰라도 됩니다. 자, 벤처 기업의 유형, 연구개발, 기술평가 보정, 예비 벤처. 역시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읽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벤처 생명주기 몰라도 되고요. 이렇게 개발, 창업 이렇게 돼갑니다. 자금 조달, 개발기의 씨앗점, 친구, 주변, 가족이나 자금 조달 이렇게 했고요. 창업기에 뭐 이때는 비즈니스 엔젤, 뭐 엔젤이 뭐냐면 천사처럼 나타나서 몰래 이제 이렇게 돕는 데서 엔젤 투자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통해서 투자를 받거나,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회전 자금, 좀 더 돈이 많이 필요하겠죠. 이제 정부나 벤처 투자 자금을 외부로 조금 자금 조달이 되겠고, 또 두 번째 2회전 유동 자금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말 그대로 성숙해서 코스닥에 기업을 상장시켜서 주식을 발행해서, 그죠? 예,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용거래, 이건 또 상식으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상환 능력이 안 되는데 돈 빌려줍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본력 얼마나 있는가? 담보가, 그죠? 부동산이나 담보, 기술력이나 특허나, 그 다음에 성격, 그 사람의 성격이 또 돈을 잘 갚는 사람,
패턴을 보면 압니다. 소비 패턴, 그죠?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받아서 또 잘 갚았다면 신용도를 보는 거죠. 그런 게 이제 뭐 결혼 여부나 이런 주택 소유, 뭐 군 복무 이런 것도 뭐 성격에 포함이 되는가 봅니다. 경제 환경.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경제 환경도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 뭐 어떻게 할 때요? 돈을 신용거래할 때, 빌릴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신생기업의 커뮤니케이션, 현실적인 기대치 설정, 홍보, 광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다른 걸 몰라도 됩니다. 홍보와 광고, 홍보는 뭡니까? 광고는 TV에 나오는 선전 등을 보면 될 게 광고라고 보면 되겠고, 홍보는 블로그나 글을 통해서 그 회사의 제품과 성능에 대해서 많이 알리는 내용이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보다는 요즘에 홍보가 정보와 지식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죠?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고객 증명, 뭐 기술 시연을 통해서 벤처 기업이 얼마나 그죠? 자기의 어떤 영향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집단 관계에 적극 참여, 많은 공공기관에 참여해서 또 협업을 하면 또 뭐 이런 소상공인 지역상인 상공회의소에 참여해서 또 알릴 수도 있겠고요. 자, 이제 또 우리 앞서 배웠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거두절미하고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기회를 확인하고, 그죠? 이익과 성장을 취하기 위해 위험을 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창조한다. 그죠?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장애, 혁신, 위험 추구, 카리스마, 판단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혁신, 위험 추구, 기회 추구 이런 걸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창의성과 혁신. 뭐랬습니까? 창의성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혁신은 그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 서비스까지 완전히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과정을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 아이디어 과정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혁신은 제품이 완성품까지 나오는 과정, 그 과정을 모두 다 혁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 나가면 되겠고요. 네.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표본으로 통해서, 그죠? 기존의 거하고 비교해서 실제 투자를 돈을 받아서 이제 제품을 확산하는 거니까요. 위험 감수. 그래서 위험 추구에는 창의와 혁신이 포함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가의 능력, 창의 혁신, 위험 추구, 아이디어, 조직 관리. 조직 관리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창의성, 제품에서 혁신. 고요. 그래서 기업가의 창의 혁신 있죠? 불연속적 혁신. 이전에 못했던 새로운 고객을 욕구를 충족하는 비약적인 뭐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이런 거 모방, 그죠? 완전히 새로운 걸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보고 똑같이 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걸 하는 거고, 그죠? 이 과정 속에 이 내용만 보면 되겠습니다. 위험 추구, 수용하느냐, 축소하느냐, 제거하느냐, 이전하느냐. 뭐 이전은 보험은 뭐 이런 제휴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뭐 그 위험 리스크를 안는 거를 뭐 OEM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제휴해서 협업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이디어 창출. 자, 아이디어는 뭐 누누이 말하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관심을 일단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것이니까요. 조직 관리. 네. 자, 이런 거 다 구체적으로 볼 필요 없고요. 그냥 이해하고 조직 아까 우리가 꼭 알아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빼고 통제. 이것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조직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보통 이제 조직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통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인력, 그죠? 원자재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목표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참고하세요. 이렇게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과정도 설명해 놨는데요. 네, 역시 뭐 별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5주차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